최근 노르웨이가 한국의 뒤통수를 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노후화된 기존의 전차 53대를 대체하는 사업에 독일의 레오파르트 2 A7과 한국의 K2가 뛰어들었고, 가격은 물론이고 많은 지표에서 K2가 우세하다는 점은 잘 알고 계실 텐데요. 내심 독일의 편을 들어주고 있던 노르웨이 정부가 사업이 한국에 너무 우세하게 돌아가자 아예 판을 엎으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K9은 좋다고 사가서 잘 쓰고 있으면서 K2는 유난히도 간을 본다 싶더라니 이런 배경이 있었던 것인데요. 정작 한국은 이제 와서 노르웨이가 딴 맘을 먹어도 별로 손해볼 것이 없어졌습니다. 도리어 노르웨이 내부에서 지금이라도 K2를 사오라고 정부를 압박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노르웨이의 전차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 것인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현재 노르웨이 육군은 구형 레오파르트 2 A4 전차를 대체하는 T9360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93억 크로넬, 한화로 약 2조 6천억 원가량의 예산을 투입해 신형 전차 50여 대를 현지 면허 생산하는 것이 뼈대죠. 향후 예비전력 소요까지 합치면 물량은 최대 200대까지 늘어날 수도 있었습니다. 지난해 12월 현대로템은 노르웨이로 K2NO 시제 차량 2대를 보냈습니다. 이어서 독일 방산업체 KMW도 레오파르트 2 A7 플러스 시제 차량 2대를 보내면서 올해 1월 본격적인 비교평가가 시작됐는데요. T9360 사업이 시작될 때만 해도 노르웨이에선 레오파르트 2 A7 플러스의 낙승이 점쳐졌습니다. 오랫동안 레오파르트 시리즈 전차를 운용했기에 군수 보급 시스템이나 교육 훈련 면에서 K2NO보다 레오파르트 2 A7 플러스가 낫다는 이유에서였습니다. 전차병 출신이 주로 모인 현지 퇴역 군인 단체가 공개적으로 레오파르트 2 A7 플러스 도입을 지지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분위기에서 K2NO는 본격적인 평가 전부터 레오파르트 2 A7 플러스 전차 가격을 낮추기 위한 들러리라는 소리를 듣기까지 했죠. 그러나 막상 현지 평가가 시작되자 노르웨이 여론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K2NO 전차가 기대 이상 성능을 보여주면서 레오파르트 2 A7 플러스를 압도한 것입니다. K2NO 전차가 소구력을 발휘한 주된 원인은 바로 노르웨이의 자연환경. 노르웨이는 전체 국토의 26%가 산림이고, 특히 가상적국이라 할 수 있는 러시아와 국경을 맞댄 북부 지역은 대부분 험준한 산악지형입니다. 게다가 북쪽 나라답게 강설량도 많아 보통 차량은 움직이기조차 어려운 수준입니다. 레오파르트 2 A7 플러스는 대평원 지역에서 운용을 전제로 설계됐습니다. 기본형 모델이 처음 등장한 1980년대에는 50톤대 중량, 1500마력 고출력 엔진으로 경쾌한 기동성을 자랑했지만 그 후 40년간 엔진 출력 증가 없이 중량만 20톤 가까이 들어 기동성과 포탑 회전 속도 등 핵심 성능이 크게 악화됐습니다. 눈이 많이 오는 지형에서 전차 중량은 대단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하중이 무거워질수록 접지압이 증가해 설원지대에서 기동성이 떨어지기 때문이죠. 노르웨이가 공개한 설원지대 주행평가 영상을 보면 K2NO 전차는 레오파르트 2 A7 플러스 전차와 나란히 달리다 이내 속도를 올려 레오파르트 2 A7 플러스를 따돌립니다. 눈이 두껍게 쌓인 설원에서 자유자재로 지그재그 회피 기동을 구현하기까지 했습니다. K2NO 전차의 우수한 기동성을 잘 보여주죠. 기동성 못지않게 중요한 K2NO 전차 차체의 특징은 유기압 서스펜션. 산악지형이 많은 노르웨이에서 육군의 고지대 매복 작전에 유용할 만한 기능입니다. 서스펜션과 높은 주포 안각을 이용해 적헬기 공격도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는 경쟁 모델과 확실히 차별화된 능력입니다. 이렇게 K2NO는 여러 면에서 이미 레오파르트 2 A7 플러스를 앞서는데 가격은 그 절반도 되지 않습니다. 레오파르트 2 A7 플러스 전차 가격은 독일 연방군 납품가 기준으로 대당 약 200억 원 정도입니다. 그러나 2013년 카타르에 납품할 때 실제 가격은 400억 원 이상이었던 것으로 알려졌죠. 노르웨이는 이번 전차 도입 사업을 현지 면허 생산과 기술 도입 형태로 조달할 계획입니다. 그럴 경우 레오파르트 2 A7 플러스 가격이 얼마까지 치솟을지 가늠하기 어렵습니다. 반면 K2 전차는 한국군 납품가 기준 80억 원대입니다. 증가장갑과 능동방어 장치 등 첨단 옵션을 추가해도 대당 100억에서 130억 원 정도로 알려졌습니다. 성능은 경쟁 모델과 동급 혹은 그 이상이면서 가격은 절반 이하인 것이죠. 물론 노르웨이가 기존에 운용해오던 전차가 레오파르트 플랫폼의 노후 모델인 만큼 도입 가격은 비싸더라도 훈련이나 정비 등에서 비용을 아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 치더라도
도입가에서 2배가 넘는 차이를 메꾸기는 힘들 것이라는 게 중론이죠. 여기까지가 거의 1년을 끌어온 노르웨이 전차 사업의 진행 상황입니다. 테스트 결과만 보면 한국의 승리가 거의 확실한 분위기인데요. 노르웨이 수뇌부는 이런 전개가 영 마음에 들지 않는가 봅니다. 최근 몇몇 노르웨이 언론에서 노르웨이군이 신형 전차 도입을 포기하려고 한다는 말이 흘러나온 것인데요. 불과 얼마 전만 해도 올해 말까지 전차 사업의 최종 결정을 내리겠다고 했으면서 갑작스레 튀어나온 판을 엎는 발언이라 한국이나 독일은 물론 노르웨이군 내부에서도 당혹스럽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전차 사업을 실제로 포기한다는 보도는 나오지 않은 것으로 미루어 보아 최종 결정의 직전에 마지막으로 한번 간을 보겠다는 행보로 해석되는데요. 원래 계획은 레오파르트를 이미 내정해둔 상태로 가격 협상에 카드로 쓰기 위해 K2를 끌어들여서 이용하려고 했던 것이지만 K2가 모든 테스트에서 레오파르트를 압도해버리자 이젠 K2를 떨어뜨릴 명분이 없어져 버린 것입니다. 이렇게 계획이 틀어져 버리자 일부 인사들에게 전차 도입 사업 자체를 반대하게 만들고 군은 그대로 사업을 진행하는 방법을 쓴 것으로 보이는데요. 여론이 전차 반대로 기울면 못 이기는 척 전차 사업을 엎어버릴 심산이었던 것입니다. 노르웨이는 의외로 이런 여론전에 능숙한데요. 이번에도 이런 방식의 여론전을 통해 내키지 않는 K2를 수입하느니 사업 자체를 파토내라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정작 노르웨이군 내부에서 재미있는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노르웨이 육군은 기존에도 레오파르트를 사용해왔던 만큼 사업 시작 당시만 해도 신형 레오파르트에 대한 지지도가 압도적으로 높았습니다. 당시 노르웨이 예비역이 청중으로 참여한 토론에서 노르웨이 의원들이 한 발언에 따르면 전차병 3명 중 2명은 레오파르트를 지지하고 나머지 1명은 테스트 결과를 보자는 입장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테스트에서 K2가 압승을 거두자 여론이 K2로 기우는 모습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테스트를 주관하던 노르웨이 군인도 한국제 전차가 독일 전차와 경쟁조차 되지 않을 줄 알았는데 상당한 성능을 보여줘서 놀랐다고 말했다고 하죠. 내키지 않아 하는 사람이 많을 뿐 성능이 입증됐는데 도입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는 목소리가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올해 2월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이후 스웨덴과 핀란드가 나토 가입 의사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 두 나라가 나토에 가입한다면 이는 노르웨이 국방에 있어서 스웨덴과 핀란드가 러시아의 침공 시 일선이 된다는 뜻입니다. 군사 전문가들은 스웨덴과 핀란드가 러시아군 저지에 실패하여 노르웨이 북단 핀마르크주 지역을 러시아가 장악했을 때 노르웨이군의 반격을 가할 수 있는 신형 전차가 없다면 국경의 주민들은 중장비를 갖춘 동맹군 또는 러시아군의 지배를 기다려야 되는 처지에 놓인다고 조언했습니다. 또한 전차 반대론의 주된 논리 중에 하나가 전차 전력을 포병 전력으로 대체하면 된다는 것인데 이는 일선의 병사들조차 전혀 동의하지 않는 뜬구름 잡는 이야기입니다. 결정적인 것은 먼저 K2를 운용하게 된 폴란드에서의 평가였습니다. 한국에서 포병 교육을 받고 돌아가 폴란드 땅에서 가장 먼저 K2를 몰게 된 폴란드 장교의 인터뷰였는데요. Natomiast przydział bojowy jest całkiem, z tego co widziałem, na razie zerknąłem tak naprawdę tylko, jeszcze nie jestem przeszkolony. Oczywiście załogi w Korei bardzo chwalą sobie korzystanie z tych czołgów. Zadowoleni są zarówno jeśli chodzi o intuicyjność jakby korzystania z tego wozu, jak i to, co generalnie nam oferuje, zważywszy na to, jak jest wyposażony. Na pewno jest to inna epoka, na pewno jest to znacznie poprawiony komfort. 이 인터뷰가 공개되자 노르웨이에서도 K2가 러시아를 상대로 하는 방어 수단으로 유효하다는 것을 확신하게 된 것입니다. 지난 10월에는 신원 미상의 러시아인이 북극 인근 노르웨이 영토에서 드론 2대를 띄웠다가 억류당한 적도 있었고 지난달에는 러시아가 직접적으로 노르웨이가 나토 활동을 할 경우 적대하겠다고 협박을 해오기도 했습니다. 러시아는 북극과 가까운 노르웨이가 나토를 등에 업고 북극을 장악해 압박을 걸어오는 상황을 경계하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만큼 노르웨이에 상당히 날선 대응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노르웨이도 러시아의 마수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할 수단을 빨리 마련해야 한다는 의미죠. 이런 상황이 되자 노르웨이군 내부에서도 K2가 내키지 않는다는 이유로 전차 사업을 미루고 있을 때가 아니라는 목소리가 나오게 된 것입니다. 한편 한국은 여유롭습니다. 처음 노르웨이와 접촉했을 때와는 다르게 지금은 K2의 파워팩 문제도 해결되었고 더 이상 노르웨이가 유럽 첫 진출도 아닙니다. 폴란드에 이미 세 자릿수의 K2를 팔았고 폴란드 현 정권이 이어진다면 잠재적으로 1000대 수출까지도 내다볼 수 있는 상태죠. 그리고 이미 노르웨이는 K2가 레오파르트와 경합해서 심지어 압도했다는 포트폴리오를 제공해줬습니다.
사실 이대로 노르웨이 사업이 엎어지더라도 한국이 딱히 잃을 것은 없는 것이죠. 질질 끌다가 입장이 역전되어 버린 노르웨이의 전차 사업. 이젠 돈을 준 노르웨이가 도리어 생존을 위해 한국에게 잘 보여야 할 판입니다. 노르웨이가 아무리 고등어 수출국이라지만 슬슬감 보는 건 그만두고 어떻게 처신할지 신중하게 고르면 좋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를, 다른 이야기도 궁금하시면 구독을 눌러주세요.